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합된 IS 감사자와 통합된 IS 감사 요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합된 IS 감사자는 어떤 일반 감사자들도 정보 기술이라는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도록 하게 해서 감사자가 그런 영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를 통합된 IS 감사자라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IS 감사는 이거는 감사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감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 제품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감사팀으로 만들어서 좀 부족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게 통합된 IS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된 IS 감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가 통제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감사자가 피감사 조직에 대해서 통제가 잘 돼 있느냐, 뭐 감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 원 사이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감사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반드시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CSA라는 거는 감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감사자 중에서 관련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의 일반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이게 해서 워크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크샵 같은 거를 통해서 감사를 내가 꼭 받는 입장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우리 조직의 통제와 관련해서 좀 더 개선된 거를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각 주에 간략하게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런 어떤 다수의 참여자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 감사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는 게 자가 통제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조직들이 많은데, 자, 요 자가 통제 평가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통합된 IS 감사와 관련되는 거죠. 자, 통합된 IS 감사는 감사 제품이라든가 감사 팀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자가 통제 평가는 통합된 감사하고 관련이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전문화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화를 앞에서 봤던 통합된 IS 감사자는 감사하는 사람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뭔가 전문적인 영역으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죠. 지나치게 전문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 전문가들에 의해 단지 감사될 수 있는 특별한 조직 기능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이고 중요한 조직 자원으로 IT를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특정 감사인이 스킬이 부족해서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면 팀에 있는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한 감사 어떤 자동화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 지나치게 그렇게 기능적으로 전문화를 하지 않더라도 스킬이 조금 모자라는 영역이 있더라도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이 통합된 IS 감사라는 거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감사팀의 부분인 피감사인이라 그랬는데, 자, 팀 기반 감사가 그 굉장히 선호된 통합된 감사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팀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조직에서 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비단 여기서 감사팀이라고 여기 빼냈지만 우리가 경영을 할 때 보면 조직 관리에서 팀이라는 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면 뭐 포춘 500대 기업, 1000대 기업 중에 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그 큰 기업들이 팀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팀 기반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팀 기반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스태프를 포함해서 이런 거를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감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그 멤버들 간에 어떤 지식을 공유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영진이나 스태프도 그 어떤 도움을, 조직 관리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조직 관리의 어떤 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감사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영진 스태프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챕터의 마지막으로 감사 도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구는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구가, 자, 그러면 감사 도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감사만을 위해서 나온 도구냐?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데 감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특별히 감사하고 관련이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츠라는 거는 감사 자동화 도구죠. 이거는 감사 목적으로 나온 도구이자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츠라든가 테스트 데이터 생성기, 플로우 차팅 패키지, 자, 이거 뒤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좀 한번 들어봤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제 평가 도구라고 해요. 자, 감사의 주된 목적이 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문화된 감사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감사 소프트웨어. 자, 일반적인 감사 소프트웨어가 회사별로 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써야 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자, 감사인도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뭐가 있나요? 유틸리티 프로그램. 전형적인 게 뭐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업무 자동화 도구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고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보고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보고서의 양식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보고서 양식을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갈 주요 그 목차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질의 언어, 뭐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비감사 특정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굵은 글씨를 2개만 해놨는데 사실은 통제 평가 도구하고 일반화된 감사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램, 그리고 비감사, 원래 감사 용도로 나온 건 아닌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걸 잘 다루게 되면. 자,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 용도로만 나온 거,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쓰다 보니까 감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어떤 위험 분석기라든가 감사 기획 목적으로만 나온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인핸스드 시스템, 뭔가 과거에 비해서 좀 향상된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그 전자상거래 공부하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그러면 인터넷이죠. 인터넷인데 그건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인터넷이라 그러면. 그럼 그 중에서 뭐냐 그러면 이 전자 데이터 교환이라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도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산 도구라든가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데이터 교환하는 기술. 자,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는데 종이를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죠. 종이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에 그 임원들이 주로 고위 관리진이 쓴 EIS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DSS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것도 종이 작업을 많이 덜어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줄여놨는데 위험 승수 요소라 그랬는데 여러분 승수가 뭔가요? 승수가 뭐죠? 승수 우리 멀티플라이어라 그러죠. 멀티플라이어. 승수가 뭔가요? 자, 승수라는 거는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승수라고 할 수 있나요? 승수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화폐가 있어요. 화폐가. 지금 지갑에 1,000원밖에 안 남아서 화폐가 뭐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폐 1,000원이 이게 그냥 제 주머니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유되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쓰면은 그게 또 이걸 받은 사람은 또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데 쓰고 단계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죠. 자, 순환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나하고 어떤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여기 이제 매개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 매개물로 또 딴 사람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뭐 효과를 발휘를 할 텐데, 자, 요런 어떤 배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승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종이 없는 시스템과 같은 향상된 시스템들에 대한 감사는 위험 승수 요소를 포함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죠. 자, 이건 그냥 의미 없이 써놨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은 시스템에 대한 조직 의존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겠죠. 시스템에 조직이 많이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위험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향상된 시스템을 위해서 조직들은 뭔가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죠.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조직의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이게 결국은 리엔지니어링이라든가 조직 프로세스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향상된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감사하는데 이 향상된 시스템들이 조직 도처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향상된 시스템이 별로 없는 조직에 비해서 어떨까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야기된다는 거죠. 복잡한 것들이 상당히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향상된 시스템이 많이 이렇게 도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냥 한 섹터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섹터와 섹터 간에 연쇄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을 생략했는데 위험 승수 요소를 포함한다 그랬는 거는 이런 종이 없는 시스템이 됐던 향상된 시스템들이 고도로 많이 투자가 되고 도입된 조직일수록 이 위험이 어떤 부분의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도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조그만한 기업처럼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차라리 위험이 어떻게 보면 차단이 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이런 고도의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면 될수록 위험 요소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문가 감사자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아주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될 때는 감사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영역이 어떤 부분이냐. 전산화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검사. 자, 이거는 기술자들이 여기 성능 검사와 관련해서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 컴퓨터 보안 감사. 자, 감사자가 보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 보안과 관련해서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는데 논리적 보안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데이터 디들링이 뭐죠? 데이터 디들링. 데이터 디들링이라든가, 자, 여러분 논리공학적 공격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논리폭탄 이런 거 들어봤나요? 논리폭탄. 그 보안과 관련해서 논리폭탄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얘기는 들어봤죠? 자, 여러분 그 이사카 저널 하다가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빅데이터 내용도 나오고 보안과 관련해서 논리적 보안, 뭐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그 보안 특정의 일반화된 그런 게 아니라 특정의 보안 쪽은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돌아가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안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특정의 영역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통신 쪽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 이런 여기 몇 가지 기술이 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 전문가, 이런 보안 기능, 전산 기능, 통신 기능, 각각의 특정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자, 기술적 역량이 훨씬 높은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알겠어요. 보니까 알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문가 정보 시스템 감사 역량이 내부화되는 것이 뭘까요? 내부화되는 거. 전문가 정보 시스템 감사 영역이 내부화됐다는 거.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레거시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죠. 레거시 시스템. 자,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에 보면 여러분 항공사의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돼 있겠죠. 왜 그런가요? 항공사 시스템 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어디 갈 때 표를 예약을 하죠. 보통 예약을 하면, 자, 이때가 내가 타야 될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이에요. 출발하는 날.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인데, 자, 언제 이거를 가격축으로 놓고 보면 비행기 가격, 비행기표 가격을 놓고 보고 이거를 시간이라고 한번 보면 언제 살 때 제일 싼가요? 비행기표가. 대개의 경우에 한 2달 전쯤에 사면 가장 싸요. 가장 싸고, 이게 시간이 점점 임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사면 급락하죠. 급락. 이렇게 가격이 급락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비행기는 뭔가요? 비행기는 좌석을 채워서 날아가는 게 최고 좋지만, 자, 비행기 좌석이 10자리 남았던 100자리가 남았던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 한 대 운영하는 비용이 거의 똑같죠? 100명이 타나 200명이 타나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전에 보면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어떻게 하나요? 한 명이라도 더 채워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사람, 이런 거 활용하는 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처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땡처리, 뭐
땡처리 한다 그러잖아요. 땡처리닷컴인가 여기 있잖아요, 보면.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이거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데 그걸 잘 뜯어보면 이건 뭔가요? 잘 뜯어보면 고객을 세분화한 거잖아요. 고객을 이렇게 세분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을 세분화해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 이런 2달 전에 아주 싼 가격에 가려는 사람한테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시켜서 이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보통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시스템으로 안 되고 이 항공사가 예를 들어 뭐 15년 전에 생긴 17년 전 생긴 항공사가 있죠, 한국에. 그리고 한 50년 된 항공사도 있죠. 자, 그럼 얘들이 그 설립 연도에 따라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도입할 텐데 시스템을 계속해서 도입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컴퓨터 언어 배워보면 그거 보니까 거의 수강생이 없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랭귀지가 뭔가요? 컴퓨터 랭귀지가. 이 중에서 혹시 어셈블리어 이거 수강한 사람 있나요? 어셈블리어. 이거 굉장히 어렵죠, 어셈블리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어셈블리어 알면은 그 항공사라든가 이런 데 취직하면 뭐 그 IT 서비스 쪽으로 항공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항공사에 이거를 알고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업무를 해요. 그럼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런 기계어라든가 어셈블리어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요? 뒤에 나온 시스템하고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연동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 기반의 어떤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실직을 했다 그래요. 실직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주로 어셈블리어 이쪽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것만 업무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업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뒤에 뭐 4세대 언어든 5세대 언어든 이런 거는 잘 몰라요. 다만 여기 연동된 시스템은 잘 아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런 사람을 지극히 내부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부화. 요 시스템에 내부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특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요? 다른 말로 하면 제너럴리스트인가요? 스페셜리스트인가요? 이런 사람은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가 없죠.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리고 이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이 사람이 조직 바깥으로 나가면 어떨까요? 다른 조직에서 이 사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죠. 이 사람. 과거의 시스템의 어떤 기반에 특화된 데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가 이겁니다. 전문가 IS 역량, 감사 역량이 내부화되어 있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 저런 거하고 비슷해요. 요 조직에서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특화된 기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다른 데 이직하려고 하면 뭐 그런 경력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직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력 발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는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지만 다른 조직에 가면 이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조직에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죠, 뼈를.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좀 해본 겁니다. 자, 마지막에 IS 감사 품질 보장이 있는데, 다른 어떤 감사 영역처럼 품질 보장은 감사 관리자의 책임으로 남아있어요. 자, IS 감사의 품질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감사 관리자의 책임이에요. 감사인을 총괄하는 감사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감사라는 거는, 자, 감사인과 IS 부서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근거가 뭔가요? 외부의 어떤 데서, 아, 저 사람은 저쪽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그 전문가라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걸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 그런 측면에서 IS 감사 작업이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IS 감사 작업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보장이 내부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외부 자원은 뭐 전문가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어떤 조직의 외부 감사자를 좀 초청을 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를 좀 커버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감사의 품질을,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조직 내에서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전혀 굉장히 어드밴스한 시스템을 접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걸 못할 수가 있죠. 그럼 외부에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 품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2장 얘기를 좀 해봤는데, 통합된 감사자하고 통합된 감사, 이거는 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여러분? 구별이 되나요?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지금 했던 챕터 중에서.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정보 시스템 감사 프로세스가 이제 2챕터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감사 증거 프로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증거는 그 내부 통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느냐, 이런 거를 나중에 감사 보고서를 감사인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에 주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감사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증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그 감사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통계적 샘플링과 계량적 방법을 좀 간략하게 보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의 대부분은 뭘까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알고 있는 걸까요? 확률 통계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확률 통계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률 통계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감사 증거입니다. 자, 감사 증거는 기본적인 감사 증거 프로세스와 증거의 수집을 여기 챕터에서 탐구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와 관련해서 통계적인 방법이나 통계적 방법과 비슷한 것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자, 감사 증거는 정보 시스템 감사자가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정보 시스템 감사자는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죠? 정보 시스템 감사자는 의견을 1차적으로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의견을 표현하죠. 자, 어쨌든 또 아니면 감사를 하다가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 구두사항으로 알려주기도 해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대하다. 그러면 구두사항으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증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충분하고 적절하고 유용한 걸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전형적으로 물리적 증거, 증언적 증거, 문서적 증거, 분석적 증거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좀 봤던 내용인데, 증거는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 증거 절차가 나오는데, 자, 감사자는 감사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면 감사라는 게 어떤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감사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따라가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 도구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집된 증거는 어떤 활동의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게? 활동의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이 이게 뭔가요?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이게? IS 감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목표. 감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효과성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보안성,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데 대한 의견의 표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감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계는 예비조사로부터 예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결정하고 어떤 위험이 지정되는지를 결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감사 테스트에는 크게 뭐가 있었나요? 감사 테스트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감사 테스트에 어떤 게 있었죠? 두 가지가. 너무 조용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부끄러워서. 너무 조용한데 감사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감사 테스트. 통제 테스트랑 뭐가 있나요? 통제 테스트랑 실질 테스트 이런 거 있었죠. 자, 어쨌든
감사 테스트를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 프로그램은 마치 여행자가 낯선 곳에 여행을 갔을 때 필요한 게 지도죠, 지도. 경로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가 경로 지도에 해당하는 게 감사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사 프로그램에 보면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언급하는 거를 감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 증거 절차를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감사 어떻게 보면 지도죠, 지도. 맵을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여행자가 지도 한 장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 뭔가요? 도전이라 그러죠. 도전, 그거는. 그건 도전이잖아요. 근데 감사가 도전이 돼서는 안 되죠. 시간과 비용이 제약되어 있는데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감사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스케줄이나 예산상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식화되거나 특정하게 재단될 수 있어요. 형식에 맞춰서 요런 타입에 따라서 이걸 도출할 수가 있죠. 자, 특정하게 재단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편익을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쓴 게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뭐 특별한 것들이 없어요. 요약 기록을 제공하거나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감사 구성원들한테 일 할당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최종 감사 프로그램은 실제 감사하는 동안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안 그랬죠? 현실에 맞게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되는 경우라도 예비조사 후에 즉시 준비돼야 돼요. 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놔도 어차피 수정할 거니까 대충 해놓자, 이런 게 아니라 예비조사 후에 즉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비조사는 뭐라 그랬나요? 예비조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예비조사 하는 방법이. 예비조사 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학교 처음 왔을 때 어떤가요? 3월 달에 입학인데, 3월 이전에 와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학교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공부할 건물은 어딜까? 우리 학과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비조사라는 거는 한번 그쪽에 조직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니면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 가서 한번 쓱 이렇게 둘러보는 거, 뭐 이런 게 예비조사인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로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뒤에 감사하다가 수정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조사 후에 즉시 준비돼야 되고, 새로운 형식의 감사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거는 미리 잘 준비해야 돼요. 전혀 과거하고 다르게 새로운 감사 프로그램을 요번에 도입을 하고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자명하죠. 미리 준비하고 필드 테스트 소규모로 실험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드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기타 사항들은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성공을 위한 기준인데, 감사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운영 목표가 언급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운영이라고 하면 내가 전산부서를 지금 감사를 한다. 그러면 전산부서의 운영 목표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자, 전산부서의 목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산부서의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에 의해서 내가 언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감사인이 가면 숨기기 바쁘겠죠. 숨기거나 방해하거나 철저하게 무관심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감사가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전에 그쪽 조직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 프로그램의 공통된 실패가 뭐냐? 예상 질문의 리스트 생성하는 거예요. 자, 감사 프로그램은 뭐 그런 게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감사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 Q&A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감사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상 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감사 프로그램 다 했다, 다 만들어 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감사 프로그램은 감사 증거 획득에서 따라와야 하는 일련의 상세한 명령어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어렵죠, 이 표현 자체가. 자,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통제 목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통제 목표의 증거를 구해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허용하면 확보하면 좋고, 가장 1차적으로는 이 감사하는 대상의 가장 중요한 통제 목표가 뭐냐. 자, 이런 거를 우선순위화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 프로그램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적인 승인이 모든 감사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감독적인 승인은 누가 해줄까요? 감사자가 감사를 하는데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자가 소속된 조직의 관리자죠. 그 관리자가 이런 걸 승인을 한다는 거죠. 감사 스케줄이라든가 인력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인이 있는 바로 위에 관리자가 이런 거를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 제약이 동의돼야 된다 그랬는데 감사 제약이 뭘까요? 감사 제약이 뭘까요? 자, 전산부서를 감사하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10일 동안, 한 20일 동안 전산부서를 감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다들 바빠서 감사인을 2명을 선정을 했는데 한 명은 5년차 정도 된 사람이고 한 명은 금방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2명을 구성을 해서 전산부서를 감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약이 좀 있죠. 사람이 일단 2명, 머리수는 2명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게 2명이 아니죠. 금방 들어온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감사 프로그램 만들 때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인의 관리자한테 동의를 받거나 피감사 조직에 우리는 지금 2명이 어떤 일정으로 하니까 요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모든 사항을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 게 감사 제약입니다. 자, 감사 감독은 전형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것들,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감사라는 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자, 감사 감독자가 충족해야 될 사항이 뭐냐? 감사 감독자는 감사 주제라든가 후속 조치 검토까지의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얘기하는 것들의 큰 목차죠, 어떻게 보면. 자, 감사 프로그램은 감사 증거 수집을 제공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조직을 관찰하기도 하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예를 들어 어떤 기간에 트랜잭션들이 있을 텐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트랜잭션 중에서 몇 가지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맞는지 입력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이 결과값이 적정하게 처리돼서 나왔는지,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 샘플링 기법을 쓴다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좋은 말만 다 갖다 놨는데, 전체적인 오디팅 어프로치는 어떻게 돼야 되냐. 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빠르고 상식적이고 기술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는 쉬운데 이렇게 되기가 사실은 상당히 훈련과 스킬이 필요하죠. 바로 통계적 샘플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섹션하고 세 번째 섹션은 여러분이 통계학 시간에 했던 거예요. 했는데 통계학을 만약에 공부를 안 한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한테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와닿을 거예요. 자, 모든 기록물이라든가 모든 트랜잭션을 검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모든 트랜잭션을 검사한다? 이거 어려워요. 자, 그런 건 아니고 위험의 완화와 관련해서 충분한 보증을 얻을 정도 되는 거를 확보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방법에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자는 샘플링 기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통계적이냐 비통계적이냐 했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기서 샘플링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통계적 표본 추출이냐 비통계적 표본 추출이냐. 자, 통계적 표본 추출은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되나? 이거 무시하고 우리 통계 공부했던 걸로 하면 뭔가요? 통계적 표본 추출은 여기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모집단에 있는 거를 우리가 요소라 그러죠. 요소. 통계적 표본 추출은 이 요소들이 뽑힐 확률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뽑힐 확률이 동일해야 되죠. 동일. 비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은 뭔가요? 여기에서 요소들이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 4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나요? 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 4가지. 무작위 랜덤 추출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계통 추출 방법이 있고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 이거 결국은 표본 추출 방법이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비통계적 표본 추출 방법에 뭐가 있었나요? 편의 표본 추출 또는 뭐가 또 있었나요? 눈덩이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편의 말고 뭐 있었죠 또? 자,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있었어요. 자, 통계적 샘플링은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평가하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목의 집단 중 일정 부분을 테스팅하는 거죠. 일정 부분을 테스팅하는데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말이 일정 부분이 추출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집단에서. 모집단에서 추출되는 데 있어서 그게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비통계적 샘플링은 선택되는 항목의 수나 어떤 항목인지와 관련해서 이 뽑아내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이. 판단 내지 자의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의성이. 자, 이런 추출을 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자, 이 기법은 감사자가 전체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도출함이 없이 몇 가지 예를 검토하는 걸 원하는 것에서 타당하죠. 자, 여러분 보편성, 타당성 측면에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되나요? 이 방법을 써야 되나요? 일반화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온 결론과 여기서 나온 결론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통계적 샘플링은 일반화가 가능하죠. 근데 비통계적 샘플링은 뭔가요? 조사하는 사람의 판단이라든가 편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기가 일반화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샘플링하는 이유가 뭔가요? 샘플링하는 이유. 자, 샘플링하는 이유는 뭘까요? 샘플 결과가 샘플이 취해진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보면 여기 모집단이 뭐 유한 모집단이라 그래도 뭐 몇천 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100개를 뽑아낸다. 100개를 샘플링하면 100개를 샘플링해서 뭐 평균을 구했는데 그럼 이 전체의 평균은 뭐가 될 거냐? 이건 모평균이라 그러죠.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샘플링 방법인데 자,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자, 만약 감사자가 샘플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자, 모든 항목이나 트랜잭션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검토해야 되겠죠. 샘플링 안 하고 전수조사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한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용이 시간의 양 때문에 제한되고 획득되는 이렇게 전체를 다 조사해서 얻는 거가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별로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 뭐 통계할 때 뭐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샘플링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보면 샘플링 한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제시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샘플링 접근 방법은 결국은 통계적 방법이냐 비통계적인 방법이냐인데
자, 다양한 방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자, 통계적인 방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고 판단적인 거, 비통계적인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통계적 접근은 다른 말로 하면 확률적 추출 방법이에요. 확률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난수표 활용하는 거예요. 난수표. 그 요소에다가 난수를 다 발행을 해서 그걸 뽑아서 그 매칭되는 그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써요. 자, 이 모집단 요소에 전부 다 그 난수를 매핑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안 써요. 자,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 이거 우리 통계 시간에 그 중심극한 정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과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통계적 샘플링은 100% 이하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죠. 그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자는 샘플링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정확한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섣불리 전제해서는 안 되고 그 오류가 날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오늘 하는 것 중에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통계적 샘플링 방법에서 변수 특성에 따라서 속성 샘플링과 별량 샘플링으로 나눠져요. 자, 요게 오늘 좀 하는 것 중에 좀 기억할 만한 건데, 속성 샘플링과 별량 샘플링이 뭐냐? 자,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자, 일단 속성 샘플링이 뭔가를 보죠. 모집단 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나 특성을 가진 항목의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모집단 내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속성이나 특성을 가진 항목,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 같은 거 있죠. 불량품. 자,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시장에서 그 제품을 팔았는데 거기 불량품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기업 이미지라든가 나중에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불량품 검사를 하는데, 자, 그런 항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추정할 때 사용하는 게 속성 샘플링이라고 그럽니다. 속성 샘플링이라고 그러고, 별량 샘플링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에 포함된 오류의 금액, 기타 통화량, 이런 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랬는데, 자, 이것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니까 1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책을 가지고 있으면 보고 아니면 제 얘기를 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과거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감사에서 거기 보면 준거성 테스트와 실증 테스트가 나옵니다. 자, 준거성 테스트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 효율성, 효과성, 이게 뭔가요? 정보 시스템 감사의 목표죠, 목표. 이런 걸 확보하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해 놓은 효과적인 통제의 준수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고 있느냐, 통제를 설정을 해놨는데 그냥 아름답게 설정만 해놨느냐, 그게 아니라 설정해놓고 지켜지고 있느냐, 이거를 검사하는 거를 준거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립해 놓은 통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통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증 테스트가 있는데,
실증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는 거죠. 증명하는 건데, 자,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의 보안성, 효율성, 효과성, 목표의 목표를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처리라든가 트랜잭션에 흠결이 없느냐,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트랜잭션 처리하는데 트랜잭션이 잘못되어 있느냐, 데이터가 입력 과정에서 아니면 처리 과정에서 출력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준거성 테스트가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실증 테스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무결성 테스트예요. 무결성 테스트. 자, 그래서 속성 테스트, 속성 샘플링은 뭐냐? 그 IS의 보안성,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 목표가 설정돼서 지켜지고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게 준거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속성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해보고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준거성을 지키고 있구나, 통제가 지켜지고 있구나, 아니면 잘 안 지켜지고 있구나, 이런 거 할 때 속성 샘플링 방법을 사용해서 그거를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별량 샘플링은 어디에 쓰느냐? 자, IS의 효과성, 효율성, 보안성 뭐 이런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입력 처리 출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의 품질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리된 트랜잭션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실증 테스트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요거 통계적 샘플링을 얘기를 했으니까 요것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단 샘플링은 다른 말로 하면 비통계적 샘플링 내지 비확률적 추출 방법이에요. 자, 감사자가 자기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이쪽이 좀 취약한 것 같다, 이쪽을 좀 샘플링을 해서 봐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가요?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이 일정하지가 않죠. 감사자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결과는 샘플 결과가 전체 모집단으로 추정될 수가 없어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벌써 자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못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죠, 이게. 자, 감사자가 근데 이런 기법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감사자는 그동안의 훈련과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자가 제한된 목적을 위해 샘플을 사용하도록 의도하는 곳에서 대개 사용돼요. 일반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자가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샘플을 좀 채취해서 보면 검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비용과 시간이 세이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판단 샘플링을 사용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서 돼 있나요? 감사 기준, 감사 스탠더드 많이 봤죠? 이사과의 감사 기준도 있었고, 내부 통제 협회, 내부 감사 협회 이런 데서도 기준 같은 게 있죠. 이런 데서 샘플링, 통계적 샘플링은 아니지만 판단 샘플링도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자가 어떤 섹션이 더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고 인식되면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단 샘플링은 정리를 하면 많은 감사자가 모집단 내 어떤 특정 항목이 잘못된 진술을 더 포함할 것 같은지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석 결과의 구성 부분과 같은, 자, 다른 분석이 있어요. 다른 메인 분석이, 다른 어떤 메인 분석이 있다 그러면 메인 분석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약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판단 샘플링을 전적으로 어떤 데에다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는 다른 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샘플링 방법에 있어서 벌써 그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판단이 들어가고 자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그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한 거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나요? 통계적 샘플링은 여러분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지금 들어보니까. 통계학 시간에 확률 추출이냐 비확률 추출이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다. 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